자, 그러면 우리 25년도 민법 총칙 기출문제 해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소방간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이 해설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가급적 미리 시험을 한번 보시고 본인이 틀린 것들 위주로 한번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해설지는 아주 상세하게 해설을 해 두었으니까 주로 여러분이 잘 틀리는 것들 위주로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간부 25문제 출제가 되는데 오지선다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로 민법 총칙에서 법인, 대리, 소멸시효 주로 이 부분이 집중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이거는 행정사, 그 다음에 세무사, 또 경찰 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제일 자주 나오는 파트가 법인, 대리, 소멸시효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바로 한번 보시면 2번 지문부터 한번 바로 보시면요. 자, 2번 지문에는 1번 지문, 문제 2번은 1번 지문만 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은 표시를 따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죠. 계약은 철회하는 거고 단독 행위는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데, 원래 제한 능력자는 의사 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도 없지만 단독으로 의사 표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즉 제한 능력자는 이 의사 표시 수령과 관련해서도 무능력자임이 원칙인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16조 3항, 즉 철회 거절의 의사 표시는 누구에게도 할 수 있네요.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네요. 그렇죠?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의 단독 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 표시는 꼭 법정 대리인에게 안 하더라도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넘어가셔서 3번 사례 문제. 사례 문제는 가급적 다 풀어보고 가려고요. 사례 문제입니다. 3번 사례 문제. 자, 당해 사례 문제는 부재자 재산관리와 관련한 내용인데, 내용을 보시면 24년 2월 16일 법원에 의해서 갑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대리인이죠. 요 날짜 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갑 소유의 토지를 병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일종의 대리행위지요. 그래서 사안에서 본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갑이고, 이제 이 가정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을이 갑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누구와 법률행위를 한다? 병과 이제 법률행위를 하는데,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부동산 매매라는 처분행위죠. 처분행위. 그래서 1번 지문에 보니까 매매계약 당시에 X토지 처분, 그러니까 처분행위를 할 때는 가정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나 이용계량행위 말고 처분행위를 할 때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권한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러한 권한 없이 을이 갑을 대리해가지고 병과 매매 계약하는 것은 일종의 권한 없이 대리한 거다. 즉 무권 대리가 되겠습니다. 무권 대리. 그래서 매매 계약 당시에 처분에 관한 법원의 허가 없이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기각되어 확정이 됐다. 당연하죠. 무권 대리니까 무효잖아. 그러니까 당해 청구는 기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법원이 이 경우에 나중에 X토지에 대한 매각을 나중에 허가했다라면 이제는 뭐 될 수 있다? 인용될 수 있겠다. 그래서 맞는 지문. 그러니까 가정법원의 처분 허가는 미리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허가하는 것도 사후 추인이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맞는 지문이었고요. 자, 2번 매매계약 당시 X토지 처분에 관한 법원의 허가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24년 8월 16일에 부재자 선임 결정이 취소되었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어떤 예죠? 실정 선고 나는 경우. 실정 선고가 나버리면 이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취소는 소급표죠. 그러나 우리
판례가 거래 안전을 고려해가지고 이 재산 관리는 누가 선임했어? 가정법원이 선임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취소는 장래효입니다. 장래효. 따라서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소급이라는 단어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은 2번 확인해 보셨고요. 나머지 쟁점 빠르게 보시면 매매계약 당시 X토지 처분에 관한 허가가 없었다. 그럼 무권대리다. 근데 무권대리는 사후적으로 뭐 할 수 있다니까요? 추인할 수 있다 그랬죠.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맞는 지문. 매매계약 당시 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에 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그 이행을 지체했다 그러면 당연히 병은 그 약정에 기해서 절차의 이행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겠고요. 맞는 지문. 요 날짜 X토지 처분에 관한 법원의 허가가 있고 요 날짜 그 전에 24년 2월 16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에 이미 죽었다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을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을 취소한 바 없다라면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소급해서 죽은 걸로 간주돼 버리냐면 실종 선고가 나는 거죠. 실종 선고가 나면 실종 선고자는 언제 죽은 걸로 간주돼? 선고시가 아니잖아요. 실종기간 만료시 5년이든 1년이든 보통 실종 5년, 특별 실종 1년 기간이 만료한 대로 소급해서 죽은 걸로 돼버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을 취소한 바 없다라면 저 을은 갑을 대리해서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 그리고 설령 나중에 이 실종 선고로 인해서 선임 결정이 취소가 되더라도 그 취소의 효과도 뭐라고요? 장래효다, 장래효. 확인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행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정확하게 풀리는 부분이다. 문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6번. 민법상 법인의 이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과 관련해서 자, 2번 지문을 보시면 2번 지문 최판이네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최판입니다. 정관의 이사의 해임 사유 정할 수 있다 그랬죠. 원래는 상호회지가 언제든지 자유롭지만 정관의 이사의 해임 사유를 정할 수 있다. 이게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지요. 그렇죠. 정관에서 정했기 때문에. 근데 3번 지문 정관의 이사의 해임 사유를 정한 경우에 법인이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해임 사유가 발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꼭 신뢰관계가 막 깨져야 될 정도에 이르를 필요는 없지요. 정답은 3번이잖아. 거 봐. 최판이 정답으로 보통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주셨고 8번 사례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8번입니다. 사례 문제.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을은 갑을 대표해서 병의 정에 대한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정과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역삼각형 여기 병 대신에 누굴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정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안에서 이제 정과 보증계약을 체결한다. 비법인 사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래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 우리 민법 276조 1항에 보면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가 뭘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 거기에 구성원인 사원들이 공동 소유하거든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의 사원들이 공동 소유하는 형태를 법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총유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를 할 때는 여기서 관리 행위는 보존행위, 이용, 계량행위뿐만 아니라 처분행위를 할 때는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된다? 사원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원총회 결의 절차를 안 거치고 대표기관이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를 하잖아요. 사원총회 결의가 없이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를 하면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거는 확정적 무효가 된다라고 봅니다.
무권 대리로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래 안전을 고려해서 이 총리물의 관리 처분 행위를 너무 넓게 봐버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면 거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총리물의 관리 처분 행위는 되게 엄격하게 봐요. 그래서 이 보증계약은 총리물의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다.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거든. 그러니까 뭐를 안 거쳐도 돼? 사원총회 결의를 안 거쳐도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는데 문제는 오늘 그러한 보증계약 체결하면서 사원총회 결의도 없었지만 이사회 결의도 없었네요.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두 번째 줄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는 뭐를 거쳐야 된다?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정관에 기재를 했는데 제가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에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비법인 사단의 저 보증계약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다라고 해서 단순한 채무부담행위,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부담행위는 뭐가 아니요.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는 안 거쳐도 돼. 사원총회 결의는 안 거쳐도 돼. 그런데 정관에 채무 부담 행위를 할 때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는 무슨 절차는 거치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라라고 어디에 기재돼 있죠? 정관에 기재돼 있으면 우리 민법 41조에 보니까 이사에 대한 대표권 제한은 어디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다?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거든. 근데 이게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뭐를 안 거쳤죠? 정관 절차를 안 거쳤죠. 정관 절차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라고 정관에 딱 기재했는데 정관에서 기재한 정관 절차를 밟지 않았잖아요. 이 앞에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원총회 결의가 만약에 없을 무자예요. 그러면 확정적 무효가 되겠지만은 41조에 보니까 대표권 제한이 효력이 있으려면 정관에 기재해야 되는데 했잖아. 정관에 기재했는데 그 정관 절차를 안 밟았으니까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거니까 이건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 그러면 유동적 무효니까 본인 비법인 사단 측은 뭐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무권 대표예요. 우리 대표이사가 정관 규정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라고 했는데 안 거쳤으니까 무효예요 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60조에 보니까 60조에 그 무권 대표를 주장하려면 어디에다가 기재하라고 돼 있잖아요. 법인 등기부에 기재하라고 60조에 조문이 나와 있는데 비법인 사단에는 60조 같은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법인 등기부라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41조는 유추 적용될 수 있어도 60조는 유추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동적 무효다라고 비법인 사단이 뭐 할 수 있다? 60조가 적용이 안 되니까 주장할 수 있다. 무권 대표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권 대표인데라고 주장하면 누구는 책임을 안 져도 되죠. 이 비법인 사단은 책임을 안 져도 되는데 거래 상대방 정이 그렇구나. 무권 대표이구나. 근데 어떡하지? 나는 대표권 제한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를 주장하는 거죠? 표현대리요. 표현대리 중에서도 몇 조의 표현대리요? 그렇죠. 대표 기관은 맞는데 대표 권한이 제한된 거를 위반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대표권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전합이죠. 다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 두 개만 뽑아보라면 이 두 개 전합이죠. 비법인 사단과 관련해서.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거래 상대방 정은요. 거래 상대방 정은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있는 비법인 사단 갑. 웃기죠. 비법인이면 권리 능력은 없는데 또 무슨 능력은 있어? 소송법상, 민사소송법상 원고와 피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은 있대. 그 밑에 민사소송법 52조에 보면
이런 걸 왜 민총 문제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거기 해설지에 보니까 기역번에 뭐요? 이 52조에 이 비법인 사단도 원고와 피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은 있다니까요. 그래서 갑을 상대로 보증 채무의 이행을 서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니은번, 이 갑의 보증 채무 부담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단순한 채무 부담행위. 그러니까 무슨 결의가 없었더라도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무슨 규정을 위반한 거야? 정관 규정을 위반했죠.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유동적 무효야.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그래서 보증계약 체결 당시 이사회 결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이 보증계약 체결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정을 몰랐고 선이 모르는 것에 과실이 없었다. 무과실이다. 그 말은 몇 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되니까 무효가 아니라 오늘 사안에서 누가 책임져야죠? 비법인 사단 갑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쫓아가시죠. 그래서 지금 민총 한 번 정도 수업 듣고 지금 못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전압은 우리 법인 파트에서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뒤에 세무사, 행정사 다 이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 왜? 법인이 최소 3문제 이상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이 전압은 당연히 물어보겠죠. 근데 제일 어렵게 나오는 게 이렇게 사례로 물어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정리해 주셨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문제 10번 신의칙과 관련한 내용의 4번. 자, 신의칙의 파생 원칙은 4가지 아니겠습니까? 권사, 실, 금.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금반원의 원칙 4가지 중에 4번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맞춰보세요. 4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점유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당의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주장하지 않기로 했어.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자기가 취득시효로 권리를 취득했다는 걸 알아서 나중에 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 중에서 금반원. 선행행위는 권리 행사하지 않기로 해놓고 후행행위로서 자기가 권리 행사하고 있으니까 금반원에 딱 걸려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반원에 해당된다.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행위. 권리가 있는데 권리 행사 안 하겠다 그래놓고 나중에 딴소리 하고 있잖아요. 5번 약관상 매매 계약 해제 시에 매도인의 손해배상액 예정, 그러니까 매도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너 돈을 얼마 갚아라, 손해배상. 그런데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없어. 이거를 일방적 위약금 특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합의를 하는데 너 채무를 불이행하면 너 손해배상 얼마 줘. 이거를 일방만 합의하는 거 돼요, 안 돼요? 그래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저거들이 합의하기 나름이야. 네? 합의하기 나름이라고. 잘 모르면 사적 자체의 원칙이에요. 오늘 사안에서 특별히 한쪽에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정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이중매매 다 유효하잖아요. 원래는 배임행위 막 적극 가담 막 이런 게 돼야 예외적으로 무효인 거야. 여러분이 아직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 원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아니 둘이 합의한 거잖아. 맞죠? 이게 법적으로 원래는 문제가 안 돼요.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어느 한쪽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강자야. 근데 다른 한쪽은 사회적으로 아주 약자야. 그래서 부득불 자기 위양 채무 불이행만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그러면 예외적으로 무효될 수 있어도 일방적으로 저거들이 합의해서 한쪽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그러한 손해배상액 예정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불공정한 것도 아니고 신의칙 위반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문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지금 사법적인 개념이 아직까지 안착이 안 됐어. 그래서 제가 입문 강의 때 제일 우리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원칙이라 그랬어? 신의칙이라 그랬어요. 사적 자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사적 자치가 제일 중요하다. 신의칙은 다 예외라 그랬잖아요. 예외.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지문이 나오잖아요. 신의칙 위반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신의칙이 판례가 엄청 많다니까. 잘 모르겠으면 신의칙 위반이 아니야.
그래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 11번 문제에 아마 조금 어려웠던 게 2번 지문이 될 것 같은데 일단 256조 요 조문부터 좀 해석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문제 11번에 2번 지문 보고 있거든요. 문제 11번에 2번 지문을 보는데 이 256조입니다. 부동산의 부합인데 내용을 보시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다만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뭐된 것은 그러하지 않다.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본 강의 1순환, 2순환 할 때 부합과 부속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갑소유 2층짜리, 3층짜리라고 해볼까요? 갑소유 3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요 3층짜리 건물에 한 개층이 증축되고 있습니다. 3층짜리 갑소유 건물인데 여기에 3층짜리 건물이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다른 물건이 이제 결합되는 거야. 한 개층이 증축이 되는데 누가 증축하느냐 하면 이때 갑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누구의 허락을 맡아서 임대인 갑의 건물의 임대인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한 개층을 증축하는데 이때 이제 요 증축된 부분이 기존 부동산과 독립성이 없잖아요. 독립성이 없으면 그 기본적으로 부합이라고 부르고요. 부합은 기본적으로 구성 부분이 되는 거. 하나의 물건으로서 인정되는 거, 구성 부분이 되는 것을 부합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우니까 조금 명확하게 구별해서 부합의 경우에는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이 있다.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이 있는데 그 약한 부합을 부속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약한 부합을 부속이라는 개념을 민법에서 쓰는데 쉽게 구별을 하자면 이때 강한 부합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독립성이 없어. 그래서 기존 물건과 하나로 일체로 인정되는 구성 부분이 되는 것을 강한 부합이라고 하고 약한 부합, 즉 부속이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른바 독립성이 있는 것,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 독립성이 인정되는, 즉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3층짜리 건물에 한 개층이 증축되면 물리적 구조나 용도 기능 면에서 독립성이 있으면 그럼 부속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오늘 3층짜리 건물에 잘 들으셔야 돼요. 3층짜리 건물에 한 개층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증축을 했는데 예를 들어 독립성이 없어. 이게 구성 부분이 돼버렸어. 일체로 하나의 건물이 돼버렸어. 4층짜리. 그런 경우라면 이 한 개층에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은 누가 가질까요? 을이 가질까요? 갑이 가질까요? 독립성이 없대요. 부속이 아니래. 256조 단서가 아니래. 그러면 256조 본문에 보니까 부동산의 소유자, 저 갑입니다. 3층짜리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즉 한 개층 을이 부합시켰죠.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 먹어버립니다. 아시겠죠? 대신 나중에 갑은 을한테 보상은 해줘야 되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소유권은 오늘 누가 먹는다고요? 피부합물의 소유자인 갑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성 부분이 되었으면 256조 본문 내용에 따라서 256조 본문 내용에 따라 피부합물의 소유자가 부합당하는 피부합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오늘 임차인은 정당한 권한이 있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으니까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독립성이 있는 부속물을 가졌다라면 이거는 256조 단서에 따라서 이 부합물 소유권자가 아니라 이 피부합물이 아니라
부합물의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가집니다. 부합물의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가진다. 이게 256조 단서의 내용이다. 이게 부속의 개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도 있어야 되나? 정당한 권원도 있어야 된다. 256조 단서에 따라서 정당한 권원도, 남의 물건에 저렇게 결합시키려면 결합할 수 있는 뭔가 권리가 있어야 되죠. 오늘 무슨 권리가 있어? 임대차 계약이라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물권법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2번 지문 내용입니다.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 사실상 분리 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키워드 구성부분이 되잖아. 그럼 무조건 256조 본문으로 가는 거예요. 256조 본문으로 가서 아무리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이를 부합시켰다 하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 여기서 부동산은 피부합물의 소유자한테 귀속됩니다. 아무리 정당한 권한이 있더라도 부속이 아니잖아.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256조 본문 내용에 따라서 피부합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귀속하게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체크는 꼭 해주셔야 되는 물권법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확인하셨고요. 12번입니다. 12번에는 2번 지문만 한번 보죠. 2번 지문.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에 월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할 때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하는 게 아니라 전일이죠. 전일. 160조 2항. 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2월 3일로부터 한 달 후 이렇게 하면 월로 지정했죠. 한 달 후라고. 그러면 이때 2월 3일 날 돈 빌려주면서 한 달 후에 갚아라. 그러면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때 2월 3일 오후 2시에 돈을 빌려줘. 2월 3일 오후 2시에 돈을 빌려주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갚아야 돼요? 3월 2일 24시까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이요. 그러면 이때 기산일은 첫날 빼고 계산하죠. 맞잖아요. 첫날 빼고 계산하니까 2월 4일 오전 0시로부터 해서, 맞죠? 그럼 2월 4일의 전날이니까 2월 3일 24시까지. 맞잖아. 자, 2월 3일 날 돈 빌려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2월 3일 날 돈 빌려주면서 야, 한 달 안에 돈 갚아라. 그러면 언제까지 갚으면 되잖아. 3월 3일 24시까지 갚으면 되잖아. 맞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때 기산일은 첫날 빼고 하니까 2월 4일부터 해서 3월 4일의 전날인, 맞나? 그러니까 3월 3일 24시로부터 그때까지 돈 갚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는 게 사회통념에 맞다고. 사회통념에. 그래서 다음 날이 아닙니다. 다음 날이 아니라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에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확인해 주시고요. 나머지 쭉쭉 넘어가시면 되겠고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7번. 차고와 관련한 내용인데 잘 아시죠? 차고 17번 2번 지문입니다. 동기의 차고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동기의 차고는 법률행위 내용의 차고는 아니기 때문에 동기가 뭐 돼야 되잖아. 표시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뭐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죠. 동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했다. 그럼 그건 법률행위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고 동기가 표시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2번 지문 틀린 지문인데 자, 3번 지문은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소치와 합의의 의사표시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가 맞는 지문인데 이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소치와 합의입니다.
소치하가 뭐예요? 원고가 소를 제기했다가 그 소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 걸로 이제 소송 계속을 소급적으로 없애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갑이 을한테 야 빨리 돈 안 갚아? 1억 원 빨리 갚아라고 재판상 청구했다가 이제 채무자 측에서 잠깐 부르는 거야. 아이 왜 그래? 내 돈 빨리 갚아줄 테니 굳이 이렇게 소송으로까지 해야 됐어? 내가 일주일 안에 갚아줄게. 빨리 소송 없는 걸로 좀 하자. 카페에 만나서 소치하 합의를 한 거야. 근데 거기에 착오가 있으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판례하고 꼭 구별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3번에 해설을 보시면 3번 해설에 보면 비교 판례라고 나와 있죠. 비교 판례에 보면 절차 안정이 요구되는 소송 행위는 109조가 적용이 안 되는데 소치하 합의 말고 소를 취하하는데 이 경우에 착오가 있었다? 이거는 취소가 안 돼요. 선생님, 소치하랑 소치하 합의는 뭐가 다른가요? 달라요. 그 관로 안에 재판 외에서 행하는 당사자의 소치하 합의는 사법적인 계약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적용될 수 있어? 109조가 적용될 수 있어. 착오 취소. 그러나 소치하는 원고가 누구한테 하는 소송행위야? 법원에게 하는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소송 절차에는 안정이 요구되어서 착오, 사기, 강박, 취소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치하하고 뭐를 구별해야 돼? 소치하 합의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소치하는 소송행위, 소치하 합의는 사법상 계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별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19번입니다. 19번. 대리입니다. 표현 대리와 관련한 내용인데 1번 지문 볼까요? 기본 대리권이 공법상 행위인 등기 신청 행위. 등기 신청 행위는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등기 공무원한테 등기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행위로서 일종의 공법상 행위인데 라고 할지라도 표현 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해서 넘어서 그 권한을 넘어서 대물 변제라는 사법 행위를 하면 126조의 표현 대리가 적용됩니다. 맞는 지문. 3번 지문인데요. 3번 지문의 내용. 맞죠? 관련해서 3번 지문에 대리인이 본인의 인장을 위조해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를 행사했을 때 그 인장 위조나 행사가 범죄 행위가 된다라면 표현 대리를 인정할 수 없나? 그거랑 뭔 상관이야? 이게 사법상 유무효 여부와 범죄행위 유무는 형법상 범죄행위 유무는 전혀 가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체크해 주셨고요. 자, 20번 사례 문제입니다. 20번 사례 문제. 특히 유동적 무효와 관련한 토지거래 허가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사례 문제로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20번에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계약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한 내용의 계약이 아니라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인데 아직 뭐가 없네요. 허가가 없네요. 이런 법 상태를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라고 부르죠.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을의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한테 이전하고자 한다. 이걸 계약 인수라고 부릅니다. 매수인의 지위를 통째로 이전하는 거. 그래서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인 병에게 이전하는 계약 인수를 하고자 할 때 요 세 사람 사이에 매수인 지위 이전을 합의했다 하더라도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동적 무효니까요. 근데 요 판례하고 비교해야 되는 판례가 있어요. 요 판례하고 비교해야 되는 판례가 1번 해설에 나와 있죠. 뭐를 인수하네요? 비교 판례, 굵은 글씨. 매도인의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왜 있는 거죠? 제 앞에서 토지 공개념 했는데 이게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제도가 없어요. 건물 매매의 경우에는 허가 제도가 없는데 토지를 사고 파는 경우에 투기 거래가 의심되는
지금 대한민국 주로 강남 3구 이런 경우에는 내 토지인데 내 마음대로 사고 팔고 못해요. 이게 실거래인지 투기거래인지를 누가 심사하는 거야? 서울시장이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네들 정상적인 거래구나? 그럼 허가해주고, 아니야, 너네들 보니까 투기야. 그러면 허가 안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투기를 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매수인이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되파는 게 문제잖아. 단기간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합의를 할 때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 구청장이나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파는 사람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파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수인의 계약 인수가 문제가 되는 거지 매도인의 계약 인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비교 판례로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내용들이 기존에 한 번도 기출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 판례가. 근데 제 기본서에는 다 있습니다. 그 기본서가 뭐 500페이지도 아니고 꼴랑 한 200~300페이지 정도 되는 거니까 거기에 있는 판례들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라. 을의 매수인 지위 이전할 때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매수인을이 매매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매매 대금을 을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유동적 무효니까 매수인은 매매 대금 지급 채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죠. 지금 현재 무효니까. 3번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무효입니다. 이르기 전에 오늘 일방이 매매 계약을 철회하면 일정한 손해배상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된 계약이 무효면 종된 계약도 무효가 돼야 되는 거지만 우리 판례는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이 뭐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여지가 있잖아. 유효로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종된 계약인 일정한 손해액 배상하기로 한 이 약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봅니다. 주된 계약은 현재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4번 매수인을이 매도인에게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래 무효면 무효에 따른 뒤처리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원칙적으로 유동적 무효는 뭐로 될 여지가 있다니까 유효로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할 수 없습니다. 자, 정답은 그러면 5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출제위원이 되면 사례 문제를 정답을 1번 쪽에 넣기가 좀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는 확률적으로 뒷번호에 정답이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자, 그 찍는데도 요령이 있다니까. 5번 지문,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허가를 받잖아.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한 계약이 되죠. 유동적 무효 추인하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동적 무효의 추인, 대표적으로 무권대리의 추인 133조 본문에 보니까 소급표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거래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지문 정리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1번 지문이 기존에 기출되지 않았던 거라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21번도 사례 문제니까 같이 한번 보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 추인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법 145조의 법정 추인이 되려면 요건이 세 가지죠. 기본적으로 소, 이, 사.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니까 취소 사유가 소멸해야 되죠. 소멸. 우리 민법상 취소 사유는 세 가지잖아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 취소 사유가 소멸되고 그다음에 145조에 보는 것처럼 이를 보류하지 않고 그다음에 무슨 사유가 있어야 돼? 법정 추인 사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런 행위를 하는 거 보니까 뭐 하지 않으려나 보다. 취소하지 않으려나 보다. 추인하려나 보다.
그런 사유가 총 몇 호까지 있다고요? 6호까지 있다. 그래서 두 문자 따 드렸잖아요. 그렇죠? 청담 강양이 경계해야 된다고. 청담동에 사는 청담 강양이 경계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지문을 하나씩 좀 보시면요. 지문을 하나씩 보시면 기억번 취소권자인 채무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모르고 담보를 제공했다. 그래서 담보 제공이 4호에 있죠. 4호에 담보 제공과 관련해서 취소권자가 모르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유치권, 뭐 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설정해 준다는 말은 뭐 하지 않으려나 보죠. 취소하지 않으려나 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법정 추인이 된다. 그래서 되지 않는다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 법정 추인 사유 중에서 이행의 청구와 관련해서는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네요. 무슨 말이야?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 사유가 소멸된 후에 막 채무 이행하라라고 청구한다라면 뭐 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지.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외부에서는 읽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다고 해서 취소권자가 오늘 취소 안 하고 추인하겠다라는 의사로 읽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행의 청구의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하는 청구만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행의 청구와 관련해서는 좀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이행의 청구입니다. 이행의 청구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나머지는요. 취소권자가 하든 그 다음에 취소의 상대방이 하든 상관이 없는데 딱 두 가지는 취소권자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인데 첫 번째는 이행의 청구, 이행의 청구고 또 하나는 양도. 자, 여기 몇 호에 있느냐 하면 5호입니다. 5호에 보니까 5호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양도한다고 해서 취소권자가 추인하겠구나 이렇게 읽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외우고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본서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민법 총칙의 맥에 보면 두 가지 2호에 이행의 청구 받는 것은 포함이 안 된다. 취소권자가 취소 원인이 소멸된 다음에 이행을 청구하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포함되고 두 번째 5호에 권리의 전부나 일부에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청구하고 양도 그 두 가지 체크해 두시고 나머지는 상대방 측에서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주의하시면 뭐 전혀 문제될 게 없겠네요. 넘어가셨고요. 22번 봅니다. 22번. 협의의 무권대리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부터라고 일반 조항이 나와 있다 그랬죠? 166조 1항에 보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22번에 1번 지문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해서 여러분 아시죠? 협의의 무권대리의 경우에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을 못하고 또 본인의 책임을 얻지 못한 경우 누구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한테 있죠? 무권대리인한테 있잖아. 그러면 이때 상대방의 이 권리의 소멸시효는 누가 선택할 수 있잖아.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때로부터니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뭐가 진행하겠네?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근데 이때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지문이 5번 지문에 나와 있는데 상대방이 뭐를 선택했느냐 하면 상대방이 선택하기를 야, 무권대리인아 네가 비록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네가 계약을 이행해라. 채무를 네가 이행해라. 이렇게 상대방이 선택했어. 그러면 이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무권대리인이 뭐를 부담하게 생겼다니까? 의무를 부담하게 생겼어.
누가 상대방이 뭐를 선택했기 때문에 계약의 이행을 무권대리인 네가 져라 라고 오늘 사안에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때 무권대리인이 반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느냐?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공평하겠죠. 왜? 오늘 무권대리인이 원래 계약의 당사자는 아닌데 지가 무권대리 행위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청구를 하면 반대급부도 누가 행사할 수 있겠죠. 이 무권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는 이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는데 이런 판례가 있네요. 5번 해설해 보니까 5번 해설입니다.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때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 무권대리는 마치 뭐가 된 것처럼 당사자가 된 것처럼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니까 반대로 뭐도 가져야 되겠죠? 권리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공평하겠죠. 판례가 계약의 당사자가 돼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23, 24, 25가 이제 소멸시효와 관련한 내용인데 23번 보죠.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매도인이 가지는 거야? 매수인이 가지는 거야? 매도인이 가지는 채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하고 동시행 관계가 있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길 이후에 소멸시효의 진행이 걸립니다. 2번 유효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탁자는 언제든지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에 기한 이전 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원래 내 거야. 근데 내가 이번에 이 내 명의로 등기를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등기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 폭탄 맞아. 그래서 우리 조카 명의로 등기를 해두었어. 그런데 이게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면 나중에 명의신탁 끝내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넘겨주세요 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의 진행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유효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의 종류는 엄청 많아요. 근데 유효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소유권에 기초한 겁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진행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3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거는 10년짜리 소멸시효인데 점유가 계속되잖아요.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권리를 계속 행사하고 있는 걸로 봐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시고 민법 165조 1항은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은 10년보다 짧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으로 연장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판결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엔 적용되지 않죠 라고 조문에 있죠. 170조 2항의 조문에 나와 있다. 165조 3항입니다. 죄송합니다. 165조 3항의 조문 문제입니다. 조문 문제. 5번 지문.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판결의 확정으로 10년으로 연장됐다 하더라도 보증채무는 또 독립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 되게 유명한 판례니까 확인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여러분들이 아마 5지나 4지로 나왔을 때 이 4개, 5개 지문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반은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럼 반은 넘기고 소거하고 나머지 2-3개 중에서 누구한테 유리한, 권리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여러분이 OX를 판단하시면 확률적으로는 80-90% 맞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다. 24번 내용입니다. 24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했다. 이게 채권자 대위권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앞에서 좀 전에 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1억을 안 갚아요. 그래서 강제 집행할 게 뭐가 없는가 보니까 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1억 원의 채권을,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압류해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말고 이번에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인데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채권자 대위 소송한다, 대위 소송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이때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 권리가 170조로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는 거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 채권이 시효가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뭐하고 구별해야 돼?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채권을 행사하는 걸로 그래서 요 피보전 채권, 집행 채권이 시효가 중단되는 거지만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피대위 권리, 요게 이제 시효가 중단되는 거다. 그 말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누구한테도 미친다? 채무자한테도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4번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면 채무자에게 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깁니다. 확인하시고 재판상 청구는 소가 각하되더라도 6개월 내에 가압류, 가처분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의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는 거지 가압류로 인하여 그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는 거 아니죠. 170조 2항의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는데 밑줄 제소기간의 도가로 취소가 되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련 조문을 보시면 175조의 3번 해설이요. 3번 해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둘째,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가 된 때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데 요때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의 이 제소기간, 소를 제기해야 되는 기간을 놓쳤다. 그래서 취소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는 게 궁극적으로 권리자한테 유리하긴 한데 물론 집행법상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가 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거지 우리 지문에서 나온 것처럼 제소 기간이 도가됐다라고 해서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4번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통지, 승낙 등의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해도 이것도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와 관련한 내용인데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 채권을 미리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효 중단 사유로서 168조 3호의 승인은 일단 시효가 진행된 상태에서 승인하는 게 시효 중단이지 아직 현존도 안 했는데 장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시효 중단 사유로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지문이고요. 25번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판 나왔다. 1번 지문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재판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 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이미 시효 완성되어 소멸했다. 그러면 당해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권, 원상회복 청구권 등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일종의 183조에 주된 권리가 없어져 버리면 시효가 완성되면 종된 권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법리랑 유사하다. 확인해 주시고요. 체크해 주셨죠?
요게 이제 최신 판례로 의미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기존에 다 기출된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습니다. 정리되셨네요? 자, 소방간부 시험은 다소 난이도 있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25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이따가 살펴볼 행정사 시험은 되게 좀 쉽게 나옵니다. 행정사 시험은. 그래서 행정사 시험은 크게 많이 볼 게 없고, 세무사 시험은 40문제의 오지선다기 때문에 세무사가 이제 제일 일단 지문 양이 많잖아요. 40문제 오지선다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사가 우리 민총과 관련해서는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 범위가 제일 넓게 나오니까. 아시겠죠? 자, 딱 5분만 쉬었다가 행정사 기출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